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숨기고 있던 진짜 얼굴을 마주한 그날, 저는 제 평생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집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는 그 사람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김영이라고 합니다. 사람 나이 먹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참 별일 다 있다지만 제가 겪은 일은 정말 말 그대로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어쩌면 설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제 인생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저는 23세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다 그 사람을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자식들 키워내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도 환갑을 훌쩍 넘기게 됐더군요.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저 혼자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적막함이라는 게 참 사람을 무섭게 하더라고요. 밤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틀어놓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나 진짜 늙어 죽겠구나. 그런 저에게 어느 날 교회 지인이 슬며시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영희 권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좋은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혼자 계시기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제가 무슨 나이에 사람을 새로 만나겠어요. 그런데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 박재호 씨라고 했어요. 저보다 4살 위인 66세 남성이었고 오래전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 하더군요. 첫 만남은 참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어요.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이었죠. 영희 씨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그리운 법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영희 씨도 그렇고 이제라도 따뜻한 사람 만나서 남은 삶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이 어찌나 진심으로 들리던지 제 마음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고 결국 저희는 조용히 재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얘기했을 땐 걱정 반, 응원 반이었죠. 특히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행복하게만 사세요. 그게 다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죠. 그렇게 저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재호 씨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집은 오래되긴 했지만 아담하고 정겨운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자상했어요. 아침이면 직접 장을 봐서 국 끓여주고 저녁이면 동네 뒷산 산책도 같이 다니고 참 이런 게 황혼의 로맨스인가 싶더라고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한 6개월쯤 지나면서 저는 점점 뭔가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재호 씨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외출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유를 대긴 했어요. 아는 형님, 공사 현장 좀 들러보고 와야 해. 친구네 농장 일이 좀 바빠서 도와주러 간다. 그런데 이상하게 늘 같은 시간,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늦게 들어올 때면 손에 뭔가 종이 뭉치 같은 걸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날도 저는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앞에서 재호 씨 옷주머니를 뒤지다가 이상한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통장 앞면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음리 108-3.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파주라니. 저한테는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곳이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그 사람을 몰래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또 어김없이 공사장 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고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사람의 뒤를 밟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한참을 달려간 택시는 결국 경기도 파주시 어느 시골 마을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제 눈에서 지워지지 않을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집은 겉모습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허름하고 오래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작은 집. 마당엔 녹슨 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여기저기 쓰레기와 낡은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조용히 그 집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죽여 안을 들여다봤죠. 그곳에서 그 사람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상한 상자들, 오래된 가재도구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서류 뭉치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집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재호 씨,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집이에요? 그 순간 그 사람은 화들짝 놀라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여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곳이야. 그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니. 숨길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보, 대체 당신 누구예요? 그 집 안에서 본 건 그저 오래된 쓰레기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남자의 과거와 거짓말, 그리고 저를 속여온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 집 앞에 홀로 서 있는 저의 발끝을 타고 싸늘한 한기가 온몸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직 봄 기운이 완전히 들지 않은 파주 시골 마을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을씨년스러웠고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박재호 씨는 입술을 바짝 말린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공포스럽게 만들었어요. 들어와요, 이왕 온 거. 그 사람이 힘없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천천히 그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발밑에는 부서진 타일 조각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오래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삭막함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낡은 책장과 서류 뭉치들, 그리고 한쪽 벽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들, 그중 절반은 낯선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그 밑에는 흐릿하게 적혀 있는 이름. 최미경. 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이름, 그 사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 누구예요? 제 목소리는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애 씨, 미안해요. 나 예전에 저 사람하고 살았어요. 같이 살던 여자예요. 뭐라고요? 부인 말고 또 다른 여자? 그 사람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부인하고 사별한 건 사실이지만 그 후에 잠깐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집은 그 사람이랑 같이 살던 곳이에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아무리 과거라지만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건지. 그것도 그냥 만나던 사이도 아니고 같이 살았던 여자라니요.
그럼 왜 숨겼어요? 왜 굳이 이런 집을 몰래 찾아오고 통장까지 따로 만들어서?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더 놀라운 사실을 내뱉었습니다. 그 사람 최미경 씨가 내 돈을 다 갖고 사라졌어요. 이 집이 전부였어요. 여기에 빚쟁이들 들이닥치고 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그 후로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방황하다가 어렵게 다시 서울로 올라와 일용직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자기 인생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지워버리고 싶던 과거의 흔적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를 숨기고 살면서도 그 집을 버리지 못했던 건 뭔가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겠죠. 난 영애 씨 만나고 새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이 집을 못 버린 건 바보 같아서 그래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왠지 그 사람이 한 말이 전부 진실일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 게다가 그 사람이 아끼고 숨겨놓은 그 서류 뭉치 속엔 또 다른 주소들이 적혀 있었어요. 인천동, 경기 고양시 구, 강원도면. 이건 단순히 과거의 상처 정도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숨기고 있는 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속 또 다른 주소들, 그리고 낡은 집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낯선 물건들. 이 사람 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살아온 걸까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지울 수 없는 두려움과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사람 박재호 씨는 분명히 저를 위해 솔직해지려 했다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분명 진심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짙게 깔려 있는 건 숨기고 싶은 과거와 지우고 싶은 시간들이었으니까요. 밤마다 그 파주 시골집에서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트럭, 벽에 붙어 있던 여자 사진, 그리고 그 집 안 곳곳에 쌓여 있던 서류 뭉치들. 특히 그 서류 속에 적혀 있던 주소들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천동, 경기 고양시 땡땡구, 강원도 땡땡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제 직감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확인해 보자. 만약 아무 일 없으면 그걸로 끝. 하지만 뭔가 있다면 나는 끝까지 알아내야 해. 며칠 뒤 저는 재호 씨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고 조용히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릿저릿해지더군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소지에 도착해 보니 허름한 연립주택들이 늘어선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어기 작은 슈퍼 앞에 앉아있던 노부인 한 분이 저를 힐끗 보시더니 물으시더군요. 아줌마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여기에 박재호 씨 아세요? 그 노부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휴, 그 사람 여기서도 잠깐 살다 갔지. 근데 뭔 돈 문제로 말 많았어요. 건물주랑도 싸우고 결국 짐 싸들고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뭔가 있다. 재호 씨는 분명 저에게 서울 생활 전엔 딱히 문제없이 지내다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의 중심엔 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다. 어쩌면 파주 그 집은
단순히 과거 동거의 흔적만 남아있는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고양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주택가였고 주변 상인에게 물어보니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재호 씨? 아, 그 사람 여기서도 장사한다고 잠깐 가게 열었다가 망해서 사라졌어요. 사람 좋아 보이긴 했는데 어찌나 돈을 빌리러 다니던지.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어지럽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온 거야? 결혼 전에 그 사람이 보여준 그 따뜻함, 자상함, 그 모든 게 연기였을까? 아니면 진심과 거짓이 섞여 있는 인생이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는 파주 그 집에 다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직 보지 못한 것들, 혹은 그 사람이 숨겨놓은 진짜 비밀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을 굳히고 다시 파주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 몰래 그 집에 도착한 저는 조용히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서랍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한 장의 사진과 수첩을 발견한 건 그 사진 속엔 또 다른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앞서 보았던 최미경이라는 여자와는 다른 중년 여성. 그리고 그 수첩 속에는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돈, 채무, 빚 같은 단어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과거를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피해자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과 오래된 수첩. 처음엔 단지 오래된 물건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 수첩은 박재호 씨의 인생을 담은 또 다른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외주를 타듯 한 사람의 삶에서 또 다른 사람의 삶으로 옮겨다니며 자신의 존재를 잠시 남편으로, 연인으로, 동거인으로 세탁한 듯 보였습니다. 수첩을 넘기면서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이름을 찾게 되었을 때 그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영희 등촌 3천. 수첩 속 제 이름 옆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숫자가 뭔지 몰랐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3천, 그건 제가 결혼 후 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건넨 금액이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금액이었기에 더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수첩 속엔 그런 식으로 적힌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동작 500, 최고양 1500, 윤부천 2000. 이 사람 대체 몇 명의 여성에게서 돈을 받아낸 걸까요? 순간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항상 필요한 돈이 생겼다며 조심스레 말을 꺼내던 그의 모습, 당장은 갚을 테니 잠깐만 도와달라고 하던 다정한 눈빛. 그가 절박해 보였기에 저는 매번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애 씨, 나는 당신이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진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이 그렇게도 쉽게 나오는 입버릇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들고 돌아와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평소처럼 TV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저는 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모두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호 씨 수첩 말이에요.
그 안에 적힌 이름들 숫자들, 그게 뭡니까? 그는 그 순간 온몸이 굳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깊게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조용히 묻어두고 잊고 살고 싶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졌고 눈물과 함께 비명처럼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대체 나한테 뭘 한 거예요? 나한테 보여줬던 사랑도 다 계산된 거였습니까? 나이 먹고 재혼한다고 내가 그만큼 바보처럼 보였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이용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결국 그들의 삶에서 돈과 신뢰 그리고 자존감까지 앗아간 사람. 그날 이후 저는 재호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시작했던 인연이었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해 들어온 사람에게 더 이상 제 삶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올 때 그는 제게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영애 씨 미안해요.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마지막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사람과 모든 연을 끊었다고 믿었던 그때 제게 도착한 편지 한 통. 보내는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인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왔던 날 저는 강서구 제 아파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혼자 지내던 그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너무도 익숙한 정적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적막함이 고마웠습니다. 누군가와 억지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 공간이 마치 저 자신을 다시 품어주는 품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재호 씨와의 모든 일은 그저 한편의 악몽 같았습니다. 마음속엔 여전히 쓰디쓴 후회가 남았지만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벗어났잖아. 늦지 않았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잡아가던 어느 날 아침 우편함을 열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멎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낡은 흰 봉투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생소했습니다. 이선영.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기에 처음엔 광고나 우편 실수가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 편지를 꺼낸 순간 그 안에 적힌 첫 문장을 읽고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영애 씨, 저도 박재호라는 사람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편지에는 그녀 이선영 씨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기도 성남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살다가 어느 날 고객의 소개로 박재호 씨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당시엔 사람 참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손님들에게도 친절했고 말투 하나하나가 진중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여 금세 마음을 열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늘 자기가 실패한 인생을 다시 세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랑 같이 조용한 미용실 하나 열고 동네에서 손잡고 산책하며 소박하게 살자고 말했죠.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호 씨에게 자신의 적금 통장을 내주고 가게를 명예 이전까지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 박재호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편지엔 그녀 말고도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그 사람이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 수첩의 일부분을 사진으로 찍게 됐죠. 그 안에 김영애 씨 이름도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었다는 수첩 사진이 인쇄돼 편지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파주에서 봤던 그 수첩과 일치했고 이름도 동일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선영 씨는 이 편지를 보내기까지 수개월 동안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도 박재호와 함께 살고 있을까봐 괜히 혼란만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다른 여성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김영애 씨,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편지를 읽고 난 저는 가만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저와 같은 시간을 견뎌냈을까. 이선영 씨, 최미경 씨, 그리고 수첩에 이름이 적혀 있던 또 다른 사람들까지.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늘 똑같았던 거죠. 외로움을 틈타 다가가고 믿음을 얻은 뒤엔 돈과 감정을 훔쳐 달아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저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만의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편지 속에는 이선영 씨의 연락처도 적혀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내면 안 돼요. 같이 목소리를 내야 이 사람이 다시는 누군가의 삶을 망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 이건 내 명예,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야. 그의 진짜 이름은 박재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은 그저 여러 개의 얼굴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을 좇는 우리의 발걸음이 닿은 곳에는 상상 그 이상의 충격적인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선영 씨와 마주 앉은 그날, 우리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3시간 넘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각자 겪은 시간은 달랐지만 감정의 깊이는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박재호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영 씨는 몇 년 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기본적인 서류를 떼어도 본인의 말과는 다른 정보들이 가끔씩 튀어나왔고 주소지 이력도 끊기고 엉켜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죠.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남자 뭔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결국 사설 탐정에게 의뢰해 신분 조회를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박재호라는 이름은 그가 과거에 사용했던 가명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전상훈, 1960년생, 경북 영천 출신, 198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기 및 공갈, 무등록 금융업 등으로 총 4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전상훈.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들어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사기 전과자, 가명 사용, 수십 명의 여성과의 관계.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몸서리치게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다시 수첩에 적힌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하던 여성들도 이선영 씨가 직접 전화를 걸고 제가 편지를 보내자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이혼하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어떤 분은 자녀들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돈보다 제 마음을 훔쳐간 게 더 괘씸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이 잘 지내는 걸 상상하면 너무 화가 나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그의 신원을 속이고 접근해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은 처음엔 크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들의 수가 하나둘 늘어나며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사용했던 각종 가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력이었고 그가 사기 수법으로 이용했던 여러 여성들의 진술이 하나의 퍼즐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수배를 내렸고 드디어 4개월 후 강릉의 한 여관에서 그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법정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 사람 아니 전상우는 수의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안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가득 찼고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울림처럼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속이며 반복적인 기망을 일삼은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날 겨울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틈에 섞여 걸으면서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로 끝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은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 함께한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데는 그 어떤 법의 판결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고 해서 내 삶까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며 이제는 누구보다 담담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단단하게 법정을 나와 걷던 그날 나는 오래도록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의 무게가 그 모든 시간이 내 어깨 위에 다시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모든 게 현실인데도 나는 한동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함께 노년을 보내리라 꿈꿨던 그 사람. 그는 처음부터 진짜 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 바뀌어도 사람 마음이라는 건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혼자 거실에 앉아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을 때면 문득 그 사람의 말투가 떠올랐고 동네 마트를 걸어가다 고개를 들면 저 멀리서 걸어오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환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내 어깨를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너는 그 시간을 견뎌냈잖아. 그리고 끝까지 스스로를 지켰잖아. 나는 그 이후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삶의 공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7평 남짓한 아파트지만
벽지부터 새로 바르고 커튼도 바꿨습니다. 집 안가득 내 취향의 화분들을 들여놓았고 늘 틀어놓던 TV 대신 음악을 켜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림 그리기, 산책, 소일거리로 하던 뜨개질, 작은 교회 봉사, 그동안 내가 멀리했던 또는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꺼내 내 삶에 천천히 채워 넣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이젠 누군가 다가와도 쉽게 마음을 내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 삶에 들어온다면 그건 내가 정말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 삶을 흔들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에 목마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일상의 평온함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선영 씨와 나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가끔 만나 이런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아내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우린 그 사람한테 인생을 뺏긴 게 아니라 다시 찾은 거죠. 그녀와 함께 웃으며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잃지 마세요. 누군가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때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그 시간을 견뎌낸 나 자신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에게 속아본 사람만이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 자신을 지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도 나는 작은 일상 속에서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기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기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